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에서도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걸 의식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석에서 뭐 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물어보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아니 북미 관계 혹은 남북 관계가 평화의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좋아, 바이든이 되는 게 좋아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거든요. 네. 자, 좀 이게 그 원장님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미국의 외교 정책, 특히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제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제 대답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의 1차 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8년간의 오바마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제목이 붙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비나인 니글렉트라고 그래요, 해서 그렇죠. 사실상 무시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그 힐러리가 되면 그 기조가 계속 갈 거니까 우리로서는 답답하다. 오히려 워싱턴의 이스태블리시먼트, 다시 말해서 워싱턴의 기성 세력과는 다른 트럼프가 획기적인 변화를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도 사실상 비슷한 질문이 던져진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좋은 점은 이제 재선이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통 이제 2기 때는 레거시 메이킹이라 해서 업적 만들기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자기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또는 매조지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즐겼지 이것을 큰 아시아의 전략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철학이나 치밀한 전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장에서 나가서는 모든 것을 약속해 주면서 사실 그거를 갖고 와서 밑에 반대하는 사람들 팔을 누르고 실현시켜야 되는 그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AS가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재선된다고 해서 없어질까? 여기에 대한 거 있고요. 자, 바이든은 똑같이 바이든의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바이든 내부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8년 당시에 그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94년에 맺었던 제네바 회담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인데도 강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클린턴을 설득시키고 이 페리 프로세스 대화를 열게 되고 그 결과 2년 후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를 하게 되는. 근데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의 진보 정부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단 2년 98년에서 2000년입니다. 대부분은 다 엇갈렸습니다. 지금도 엇갈렸고 이명박 정부 때도 엇갈렸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부시 정부 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를 하면 민주당 정부는 상당히 우리 말을 대화 쪽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바이든도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클린턴 때 걱정했던 것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민주당은 휴먼 라이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면 근데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결국 누가 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외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걸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의 장단점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우에 어쨌든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가 만나게 해서 조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미가 워낙 불신 상황이고 일단 예. 만나게 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했던 소위 말하는 아네스트 브로커리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직한 중개자. 예.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예, 하는 예. 거. 왜냐하면 우리가 당사자지만 핵 문제는 북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남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웠던 거는 맞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지 우리가 운전석에서 이제는 뭔가를 주도해야 되고 미국을 설득시키고 북한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설득,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또 동시에 그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뭐 어차피 미국에 있어서는 사실 한미 동맹이 대북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미도 있을 텐데 그런 한미 동맹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설득도 중요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실패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책임과 북한의 책임이 있는데 예. 미국의 책임은 우리 정부가 미국보다 앞서서 뭐 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한하고 자기들 모르게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한 의심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를 의심하다가 문제를 오히려 타이밍을 놓쳤다. 우리 그 사실상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잘못은 뭐냐면 우리가 연결시켜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우리를 소외시켰다. 그런데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삼국이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 일들을 가야 한다. 우리를 배제시키거나 우리를 의심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까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 정말 쉽지 않은 상대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당장 핵 문제를 가지고 진행됐던 과정만 보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바로 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죠. 또 거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한 일본과는 우리가 또 한일 관계는 현재 갈등 상태에 있고요. 아주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져 있고 복잡한 방정식이긴 한데요.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피스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 겸해서 꼭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질서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질서의 변화 중에 가장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이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란 큰 나라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못하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런데 둘은 충돌하게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견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 사실상 대리전 형태, 전쟁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한국 전쟁의 재현은 아니더라도 그 준하는 어떤 갈등의 지점을 둘이가 안 하고 전가시킬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거기는 대만도 있고요. 남중국 있고 그 중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바로 그 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데서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 있는 영향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남북이 사이가 나쁠 때입니다. 그래야지 북중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미중이 자기들의 전략 경쟁에 좋은 유효한 수단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통일까지 못 가더라도 미국이 사이가 좋아야 미중의 피해, 미중의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외교가 힘든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와 이 지정학적 저주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분 많은데요. 그건 우리가 이제 뭐 이사 갈 수도 없고요. 근데 보통 한두 개, 세 개 국가가 우리를 동시에 괴롭힌 적은 있는데 이렇게 5개의 헬게이트가 동시에 열렸다는 얘기가 나온 미중 일러 북한까지.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변화의 불안정성 때문인데요. 우리 민족이 그랬듯이 사실상 이것이 최소한으로는 우리 이 미중의 갈등의 회피 또는 그 피하는 해증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은 그건 해야 하고 더 한 걸음 더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국운 변화에 저는 하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국가들이 사실 미중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도, 프랑스도, 캐나다도 혼자 미국 미중 사이에서 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별로 우리와 연대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G2 밑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국가들, 중견국이면서 강국이던 국가들과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히려 외교를 더 확대시켜서 저는 여기에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를 확대해서 이 복잡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자. 그리고 남북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나가자. 뭐 이 말씀이 결국 오늘 쭉 이야기했던 것의 최종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역할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국립외교원회의 더욱더 큰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